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언론의 오징어 게임, 기생충, 방탄소년단, 한류가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히트 초창기 세계 언론에서 한국의 한류를 분석할 때 대부분 일본 기사를 베껴쓰기 하면서 한류 국책론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보실 기사는 처음으로 이 한류 국책론을 부인하는 첫 번째 기사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사 내용 또한 디테일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한류를 분석하고 있어서 꼭 한번 봐야 할 기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 데니스 림은 자신이 한국 TV 드라마에 중독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6세 그는 한 번도 K-드라마를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을 영화인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와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과대 광고에 대해 궁금하여 그는 시도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푹 빠졌습니다. 치명적인 서바이벌 게임에서 절망적인 남녀에 대한 디스토피아 드라마는 그에게 할리우드 영화 프랜차이즈 행복 게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이 조금 더 친숙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 싱가포르에서 했던 게임입니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린 시절 게임, 그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한 자리에서 9개 에피소드를 모두 시청한 임씨가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사하게 매료되어 시리즈가 27일 만에 전세계적으로 1억 1100만 시청자를 돌파하며 넷플릭스의 가장 큰 오리지널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오징어 게임 테마 카페와 같은 실제 파생물과 함께 인터넷에서 수많은 밈과 패러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학습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치솟았고, 이 시리즈의 상징이 된 녹색 운동복과 분홍색 점프수트에 대한 소매 주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의료산업에 생명줄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제작 비용 미하 2140만 달러에 불과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구독자 붐을 일으키고 주가가 상승했으며 거의 미하 9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횡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관찰자들은 글로벌 히트작이 한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대중문화 수출은 아닐지라도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미개척 시장 진출은 한류 열풍을 증폭시킬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독립문화연구 및 미디어 연구원인 콰는 이것은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K-드라마의 후속작이 아시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K-드라마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본 수많은 패러디와 심지어 상품도 꽤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K-드라마 기반의 관광을 하는 동안 이만큼 강렬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난양공과대학교의 허철 부교수는 한국영화 기생충이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사적인 상을 수상한 것조차 영화계에 국한된 반응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탈 때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런 인터뷰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류가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한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부교수인 말리안 케이트는 하나는 단순한 게임과 폭력적인 죽음의 병치에서 파생된 강력하고 복잡한 내러티브이며 인류와 자본주의에 대한 어려운 질문과 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게임의 아이러니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첫째, 게임은 무고할 수 있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배신과 때로는 파렴치한 수단에 의존해야 합니다. 둘째, 게임은 치명적이기는 하지만 성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만큼 간단합니다. 말리 앙케이 교수는 어린이 게임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둘러싼 이러한 심오한 아이러니는 청중에게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을 넘어선 잔혹한 생존 드라마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비판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사회적 불의, 심화되는 소득 격차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불황에 영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류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진다령 박사는 글로벌 관객들은 주로 드라마에 몰입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즐겼고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비슷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교수 리우 박사는 노인, 이주 노동자, K드라마에 일반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강한 캐릭터를 가진 여성 등 다양한 캐릭터 세트로 내러티브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K드라마의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라고 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의 가장 멋진 점은 여성들이 더 멋진 캐릭터라는 점이었어요. 그런 다음 이 전문가들은 최고의 인재, 화려한 세트, 눈에 띄는 의상 및 기억에 남는 사운드 트랙의 라인업을 통해 전제와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이 전문가들은 CNA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200만 달러가 넘는 에피소드가 할리우드에서는 하찮은 금액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돈인 넉넉한 제작 예산으로 가능했다고 허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독은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아트 디렉션과 프로덕션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상, 세트, 색상 선택에 대한 모든 결정은 내러티브의 일부로 작용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영리한 스토리텔러인 황도혁 감독에게도 공을 돌린다고 허철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사회풍자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처럼 황 감독은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인 히트작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까지 군사 독재 하에서 처음 성장한 독특한 세대의 감독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되자 외환위기가 닥쳤고 경제 문제가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은 영어 자막의 품질과 같은 일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역이 훌륭하게 쓰여진 대본과 대사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허철 교수는 이것이 번역하기 어려운 모국어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특정 뉘앙스의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여성이 나이 많은 남자친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칭인 오빠는 영어 자막에서 생략되었습니다. 그는 오빠라는 단어에 영공서열의 의미가 있지만 이 미묘한 뉘앙스는 영어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자막에 캐릭터의 이름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사회,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번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주요 정점에 있지만 글로벌 영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고 진 박사는 말했습니다. 대신 90년대 이후 성장한 한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20년 전 한국은 경제 다각화를 목표로 문화산업 발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94년에 정부 백사에는 단일 블록버스터 영화인 주라기 공원이 현대자동차 150만 대를 판매한 것과 같은 수익을 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엄격한 검열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업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995년 한국영화진흥법과 같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좋은 문화상품이 매우 수익성이 높을 수 있지만 아마도 경쟁자들과 함께하는 자동차 수출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화가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투자가 필요했습니다라고 말리 앙케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이듬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1억 4,850달러를 이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정부는 문화 부분에 세금 감면, 보조금 및 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문화산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 및 재정적 메커니즘을 확실히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한류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것 외에는 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부분의 창작자들이 인기 콘텐츠를 개발해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네트워크 방송사인 MBC와 KBS는 당시 자체 기획사를 설립하여 드라마의 해외 수출을 처리했습니다. 삼성, 현대, 롯데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도 영화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가수 이수만이 1989년 엔터테인먼트 하우스 SM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1995년 초 SM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수만은 매우 원시적인 음악 창작 방식의 산업이라고 허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JYP와 YG와 같은 다른 음악 기획사들의 길을 열어 K-팝 붐에 집합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진 박사는 전반적으로 한류의 성장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간의 협력적 관계, 때로는 상충되는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 한류 열풍을 일으킨 핵심 동력은 유튜브 등 SNS의 대대적인 활용이었습니다. 진 박사는 이로써 한류의 팬층은 주로 동아시아 30, 40대 여성에서 서구 국가의 10대와 같은 보다 다양한 연령과 시장으로 확대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연구원 리우 박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넷플릭스와 같은 최고의 플랫폼도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콘텐츠가 더 많은 전세계 관객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했고 K-드라마의 경계를 로맨스를 넘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거친 주제로 확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겨울연가 대장금, 2000년대 후반 커피 프린스와 꽃보다 남자,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킹덤을 넘어 다음 10년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빅뱅과 같은 아이돌 그룹은 2010년대 초반에 아시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2012년 12월 메가히트인 강남스타일로 역사를 만든 것은 래퍼 싸이였습니다. 이 곡은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한 최초의 뮤직비디오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탄소년단은 차트 기록을 깨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팬을 확보하면서 틀림없이 가장 성공적인 K-팝 그룹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7인조 글로벌 센세이션을 일으킨 K-팝 그룹 최초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같은 해 불평등과 계급 갈등을 다룬 블랙 코미디 기생충은 권위 있는 작품상을 비롯해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영화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성공은 전 세계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진 박사는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도 특히 데뷔 초기에는 자신의 고군분투에 대해 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소년 밴드의 주요 호소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작하다 보니 기사가 너무 길어서 이 기사 또한 파트를 나눠 제작해야겠습니다. 다음 편은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파트 1 기사 잘 보셨나요? 위에 언급했듯 한류는 국책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최초의 해외 언론 기사라 생각이 듭니다. 나름 객관적 시각으로 잘 정돈된 기사라 이제 한국의 한류에 대한 정확한 시각이 정립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일본의 기사를 무작정 베껴 쓰는 해외 언론이 아니라 분석하고 확실히 팩트를 가진 해외 언론 뉴스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싱가포르 기사를 개인적으로 칭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